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까지는 8가지 소득, 이배사, 근연기, 퇴양 중에 요 양도소득, 그리고 거기에 부과되는 조세인 양도소득세만 다뤘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배사, 근연기 중에서도 이 사업소득.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동산 사업소득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가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사업소득은 크게 이렇게 3가지로 구별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부동산 임대사업,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건설업,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이렇게 이제 3가지로 구별할 수 있겠고요. 자, 부동산 임대업은 다시 뭐예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하고 주택 외를 임대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양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업하고 부동산 매매업은 이미 제일 처음 우리가 소득 구분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자, 건설은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 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이 뭐예요? 건설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뭐예요? 집장사 한다고 그러잖아요. 집장사. 개인이. 그게 이제 건설업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파는 것은 뭐예요? 건설업이 아니라 그죠? 부동산 매매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앞에 결손금 공제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결손금 양도소득세에서는 뭐였죠? 양도차손. 그렇죠. 양도차손. 거기서 뭐가 중요했죠? 양도차손이 있더라도 예정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사업소득에서는 결손금이라고 불러요. 결손금. 자, 그 결손금 공제가 되느냐? 그죠? 다 되는데 유독 하나 안 되는 거죠. 주택 외 임대. 그죠? 주택 외 임대는 결손금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우리 정리를 했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서 부동산 사업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뭐예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고, 그 사업소득에 대해서 무슨 세금? 그렇죠. 종합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이 친구들은 뭐예요? 그렇죠. 종합소득세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부동산 임대업 관련해서 시험에서 가끔 잘 물어봅니다. 자, 그럼 부동산 임대에서 중요한 게, 자, 주택 임대의 경우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자, 한 개 주택 소유자,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고요. 그리고 고가 주택이 아니에요. 그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 고가주택 관련해서 우리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의 정의는 뭐였죠? 그렇죠.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도 9억 원 초과는 맞는데요. 요게 9억 초과는 맞는데, 이거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면 뭐예요?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그렇게 아니라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럼 왜 거기는 실지거래가액이고 여기는 기준시가일까요? 당연하죠. 거기는 팔았으니까 실지거래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뭐 거래, 사업하는 뭐 무슨 업이라고요? 임대예요.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 저기 주택 임대 사업할 때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말이죠. 이거는 좀 우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원래는 이제 한 개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구분 등기되면 뭐야? 각각 한 개의 주택으로 구분 등기되면요. 그 다음 우리 공동주택은 뭐예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소유한 걸로 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우리 양도소득세는 어땠죠? 그렇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아니라 뭐예요? 각각 다 소유한 걸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제가 여러분 그 비과세에서 고가주택 왼쪽 날개 박스에다가 아마 제가 좀 요거 좀 판서 좀 하십시오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공유주택 뭐예요? 지분 크기에 상관없이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거 불러요. 각각 다. 10명이면 10명 다. 이게 이제 양도소득하고 요 사업소득의 임대소득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역시 이것도 차이점이고 기준 시간에 그쪽에서는 뭐였죠? 실지 거래가율이었죠. 그렇게. 그 다음에 말이죠.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인데 하필이면 또 가장 큰 자가 딱 2명이야. 둘 다 40, 40이야. 한 명은 30, 이제 20이고 40살 똑같아. 그럼 어떻게 돼? 그때는 각각. 그런데 둘이 합의해가지고 갑을이 합의해서 갑 네가 소유한 걸로 하자. 서로 합의 봐서 그럼 갑이 소유한 거죠. 그죠? 그 소유, 갑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합의했을 경우는. 다음에 이제 전대, 우리 임대차에 임대를 받은 사람이 왜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놓은 거 있죠? 그걸 전대라고 그러죠. 그죠?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를 놓으면 전전세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자, 그 경우면 주택으로 계산해버립니다. 자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세법상. 오케이? 자,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배우자,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각각 주택을 소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합산해버린다고. 합산한다. 그 다음, 이 보증금이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걷어들이려고 합니다. 과세권을. 자, 보증금이 있으면은 우리가 보증금이 있고 그 다음에 월세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증금에다 차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많이 하잖아요. 이 보증금에 대해서 은행에 넣으면 뭐가 생기죠? 그렇죠. 이자 소득이 생기죠. 그러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내는 거죠. 그죠? 2배사 금융계 그 이자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거 냈어요. 그렇죠. 그거 냈는데 안 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 이 보증금을 갖다 10억을 받았는데 9억만 예금해놓고 1억은 딴 데다 쓴 거야. 자,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러한 보증금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뭐 임대 소득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는 말이죠. 3주택을 소유해야 되고요. 납세용자가 보증금 합계액이 말이죠. 3억을 초과해야 돼. 이렇게 좀 사실 분에 한해서 간주임대로 계산을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꼭 한번 간주임대로 간주당에 한번 봅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에서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좀 아울러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주택 외임대, 주택 임대, 그리고 뭐 토지나 뭐 상가 이런 것들을 임대한다는 거겠죠. 자, 여기는 이제 결승공제 혜택이 없었죠.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 지상권, 지역권 대여로 인한 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부동산 임대하니까 사업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사업이라는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상권, 지역권은 한 번 딱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쭉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런 소득은 우리가 기타 소득에 포함을 시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득은 포함되지 않겠다. 다음에 논밭을 임대했는데 말이죠. 그럼 소득이 있겠죠. 그런데 임대한 사람이 다시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 자, 그런 경우는 뭐예요? 또 과세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농어촌을 굉장히 보호하는 그런 조세 제도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 이제 건설하고 부동산 매매였습니다.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사업 소득에 있어서 우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 조세 총론 파트부터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더 나아가서 약간 간략하겠지만 우리 종합소득세까지 모두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이제 학은 끝났고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습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진짜 공부예요. 공부라는 건 학습이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은 뭐예요? 홍쌤이 혼자서 쇼하는 거 구경한 거밖에 안 돼요. 그게 학이죠. 구경했다고 내가 실력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실력은 내가 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습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각 조세별로 쭉 봤잖아요. 조세별로 과세요건 하면 쫙 보고 또 쫙 보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수직적으로. 그렇죠? 뭐 경도처럼 수직적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수평적으로, 그 위도식으로, 이렇게 무식한 말로 레터튜드, 그 위도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한번 스브레시라고. 자, 지금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과세 요건 본다. 그럼 과세 요건은 뭐예요? 첫 번째가 납세 의무자잖아요. 그럼 납세 의무자 보면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 그다음 종합부동산 납세 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그래서 쭉 한번 수평적으로 한번 쫙 훑어보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러면 뭔가 얼개가 잡힌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는 앞에 그 총론 파트 앞에 총론 2페이지 앞으로 가보시면은 조세 총론 있죠? 2페이지 앞쪽으로 가보시면은 총론 앞에가 부동산세법 핵심해가지고 출제 경향 학습 전략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앞쪽으로 가보시면은 그 표 제가 정리해 놨죠. 그렇죠? 취득세부터 양도세로 쭉 정리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거 좀 아주 간략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갖다 좀 디테일하게 우리 각각에 보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세법 관련 강의를 마무리 짓고요. 이제 뒤에 이제 부동산 관련 공법이 남아있죠. 자, 공법은 크게 뭐 큰 좀 기존 강의를 참고해도 크게 우리 시험 공부하는데 무리수가 없겠고요. 자, 그러면 공법의 미진한 점, 더 좀 추가에 대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특강에서 그 말머리에 기출문제 특강할 때 좀 부족한 이런 것을 좀 그 앞에다 잠깐 언급을 해 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좀 참고해서 공법은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법 때도 다시 한번 뵙는 겁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10월 24일 토요일날 저도 마음은 가 있을 테니까요. 현장에. 사실 옛날에는 제가 매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저는 그전에 아주 초창기 때 합격을 했는데 되게 쉬웠겠죠. 자, 그때 이후에 저는 아마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 거의 1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트렌드를 알아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막 만난 경우도 있어요. 이거 홍쌤 아니세요? 또 보세요? 막 이렇게 그런 경우도 제가 봤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합격자들은 시험을 못 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서 접수를 못하게. 그래서 본인은 합격하지, 당신은 합격했네요. 왜 접수시냐? 이렇게. 그래서 좀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은 제가 여러분 10월 24일 토요일날 딱 가 있을 테니까요. 제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하나 진중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하셔가지고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